일단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국가적 아젠다 관점에서 그래도 공통된 어떤 컨센서스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간단한 앞에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혁신성장의 어떤 중요성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우리 정책적 의제로 나온 5G와 데이터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이 몸체를 이루고 있는 중요성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와 이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도래를 했다고 하는데 모두 다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공통된 식견이 없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한 전문가들이 일자리 공포를 심어준 것이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점만 하나 대두가 됐는데 사실은 그렇게 쉽게 일자리가 공포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4차 산업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네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반드시 좀 얘기를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산업혁명 과정에 공통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뭐 IoT, AI, 빅데이터, 또 블록체인 등의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들이 널리 쓰이면서 산업 지형을 바꾸고 또 일자리도 변화시키고 도시 생활 방식, 심지어는 정치 시스템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간단할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혁명적 변화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대응이 얼마나 잘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적 아젠다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한 축으로 되고 있는 것 역시 지금 이런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저성장 구조이자 일자리도 창출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경제 여건을 하나의 새로운 동력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 뒷받침이 있는 것이고, 이런 변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우리만 난리를 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에 가보면은 많은 국가에서 인더스트리 4.0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과 거의 대동소이하고, 선진국은 우리하고 같은 선상에 있고 우리가 한두 걸음 뒤지고 있는 거는 이제 중국우 연합 빨리 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베트남에서 왔고 며칠 전에 이제 인도에 갔었고요. 지난달에는 중남미 갔었습니다. 콜롬비아하고 칠레를 갔었는데 그런 데는 우리보다 한참 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수준,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정보화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리드하고 적정 기술을 가지고 이런 그 개도국이나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국가들을 간다면 또 다른 기회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산업화에 늦어서 식민지 경험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에 앞장서자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그런 것까지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과 초지능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술이 확산되거나 적용되는 그 기간은 매우 짧아지고 있고 그것에 의한 영향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생산성 관점에서 제가 왜 이제 생산성 본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한다면 산업혁명의 역사는 생산성 혁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등장한 1784년도에 아마 1차 산업혁명이 출발이 됐을 텐데 그때쯤 생산성 개념이 처음 출발이 되고 손으로 만들다가 기계로 만들고 기계로 만들다가 전기가 등장하면서 대량 생산의 공장 시스템이 나오면서 생산성은 폭발적인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생산성은 사실은 공업 위주의 생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는 생산성이 떨어진 것 같은, 측정이 잘 안 되니까. 왜냐하면 노동력과 자본이 중요했는데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지식과 기술이
산업에 리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과거에 1,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성 측정하고 다른 개념인데, 이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IoT 이러한 미래 융합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크게 보면 다양한 그 메타 프로덕트,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품이 이제 센서를 붙여서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리얼타임으로 분석해서 서비스 시장을 만들고 무형의 서비스를 하던 그런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 그리고 농업도 지능화되고 있고 물류 유통이 스마트화되는 이런 형태로 4차 산업혁명이 변화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생산성의 어떤 빅뱅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생산성 측정은 사실 이렇게 쉽지 않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창의라든가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산성 측면에서 쉽게 잡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도 지금 시급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1, 2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일제강점기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도 성장을 이뤄내면서 특히 디지털 경제 전환한 시점에서는 정보 강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T 강국 3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사실 좀 저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정보통신부가 폐지가 되면서 정보화 정책이 매우 후퇴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해보게 되고, 그 IT 강국 3위가 결국은 2008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1년에 16위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2016년에 들어와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바람이 불면서 준비도를 평가할 때 우리가 25위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또 대만 이런 국가들보다 준비도가 낮은, 그 준비도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들의 수준도 사실상 낙후된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예를 들면 5G나 통신산업,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산업,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산업 자체도 굉장히 큰 성장 동력이고 그 산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다양한 ICT 산업이 전통산업, 제조산업, 서비스업, 은행업 이런 데로 파고 들어가고 그것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뒤지지 않았나, 그동안 한 10년 동안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됐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또는 시장에 그냥 맡겨놨을 때 과연 우리가 정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경제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장, 혁신 성장의 한 축이라고 한다면, 오래전부터 OECD나 이런 국제기구에서 한국이 너무 이런 양극화 문제라든가 저성장 구조화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포용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요구를 계속 해왔었고, 문재인 정부 출발점은 포용 성장과 혁신 성장을 양대 축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혁신이 쉽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걸려서 그 성과가 나오는 것인데 비해서, 포용 성장을 위한 모든 거 그렇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노동시간 단축, 이게 제도적으로 금방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아픔이 심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이게 균형을 맞게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생산성 본부에서 제가 가고 나서 중소기업들을 통해서 많은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들을 받고, 이런 의견들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도 전달이 많이 돼서 지금 제도를 개선하면서 시간 융통성 있게 가려는 분위기가 국회에서도 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패러다임을 바꿔가는데 혁신 성장이 빠르게 뒷받침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용 성장이 성공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안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성장이 착실히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혁신 성장의 키로서는 소프트웨어 ICT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아픈 얘기도 들었지만 스마트 팩토리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반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솔루션을 가지고 수요하는 기업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솔루션을 갖다 깔아놓은, 과거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ERP라든가 또 SAP 솔루션 같은 걸 갖다 막 던져놨었던 것과 같은 그런 형태도 나타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공한 기업들이 있는데, 성공한 스마트 팩토리가 지금 한 6,000개, 7,000개 정도 지금 보급이 됐습니다. 성공한 비율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공한 기업들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생산성이 30% 정도 향상이 되고 또 불량률, 그래서 품질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45% 절감이 되고 원가가 낮아지고 납기 준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중소제조 기업들이 결국 성공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안착시키고 있고 더 나은 솔루션을, 물론 지금 삼성전자나 지멘스나 이런 회사의 완전한 최상위 레벨의 스마트 팩토리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보급되고 있는 게 1, 2단계 레벨이고, 그래서 기계에 이제 센서들을 붙여서 데이터를 잡아내고 그다음에 원자재가 흘러가는 공정에서 품질을 잡아내서 결국은 파이널리 나온 제품의 품질이 높아지고 그것이 시간이 단축되면서 납기가 준수가 되고 고객의 신뢰가 쌓이고 문제가 생겼던 것에 대한 데이터를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신뢰가 높아지니까 오히려 주문이 늘어나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다른 일자리, 공장 안에서 단순하게 하는 일자리는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기계 핸들링하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시스템을 다루는 걸. 그래서 젊은 일자리가 나타나고 소프트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핸들링하는 문제, 또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링 등의 일자리들이 바뀌는데 거기에는 경력 단절 여성들도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그런 변화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게 결국은 이것도 전부 다 핵심은 ME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고 ERP도 연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혁신 성장의 키는 소프트웨어가 ICT가 결국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공장도 공장이지만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이 될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도 각 영역에서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비즈니스도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ICT 산업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결국은 초반기에 이제 우리가 IMF 지원 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초고속 정보통신망도 그렇고 키스도 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통신 산업들이 앞서서 우리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깔으면서 우리가 지식 기반 경제로 스피드하게 가는 그런 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중반기 가가지고 경제 버블도 좀 꺼지고 벤처 버블도 꺼지면서 그것이 완전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많은 벤처들이 지금 우리 대기업으로 성장한 벤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게 꺼지기도 했지만 정책적으로도 조금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가 없어지기도 했고 과학기술부도 없어졌죠. 그런 정책적인 혼란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성장기로 이제 들어와서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은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GDP에서도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30% 정도 될 정도로 큰 역할을 한 게 사실이나,
저성장기로 들어오고 또 우리가 글로벌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성장을 해온 데 비해서 보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취약한 측면에 있습니다. 더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기술들이 모두가 다 소프트웨어가 핵심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매우 취약한 경쟁력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장의 어떤 비중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고 특히 GDP 대비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매우 높은 그런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1% 정도밖에 안 돼서 결국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전망을 본다면 많은 국가나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산업들은 그렇게 크게 비전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통신산업, 통신서비스 분야가 다소 성장을 좀 해나가는 데 비해서 IT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매우 큰 성장을 시연해 나가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고 인도, 중국보다도 상당히 뒤처져 있는 상태고 저는 일본이 이렇게 강한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일본이 시장 규모도 매우 크고 강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일본으로 다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고급 인력들은 미국의 큰 회사로 가고 또 좀 약한 인력들은 다 일본으로 가고 우리는 과연 누가 이 시장에서 소프트웨어를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력들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된 가치도 보장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은 사실은 반도체인데요. 이거에 대한 의존도를 극복을 해야 되고 중국이나 이런 데 특정 국가의 비중이 너무 크고 또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취약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까 이제 장석영 실장께서 데이터나 5G나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오늘 주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오전에는 또 노국장하고 지금 같이 있었는데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책도 매우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상당히 추진 동력을 갖고는 있으나 어쨌든 시장에서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데는 정말 더 세게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기술에 대한 것도 그렇고 신기술 시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5G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국가의 스마트 뉴딜을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전자정부도 지능정부로 가야 될 것 같고 각종 국가의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들을 대규모로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는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죠. 소프트웨어 경쟁에 다시 강조를 들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고 데이터 중심 경제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G가 이제 우리가 상용 서비스를 뭐 세계 최초로 한 건 사실입니다만 이게 이제 시장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책을 좀 중심으로 제안을 좀 현황과 제안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브레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기술 어느 것 할 것 없이 소프트웨어가 아닌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G에 관심을 갖던 데이터에 관심을 갖던 전부 다 결국은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과거에 좀 약한 건 사실이나 또
최근에 그 엔비디아에서 세미나를 AI 관련된 세미나를 했는데 3,200명이 등록을 하고 실제 2,800명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AI 관련된 관심 또는 그런 오픈 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는 뭐 실제로 코딩을 배워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지금 확충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였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두뇌라든가 또 나름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나 정부에서 좀 이걸 제대로 드라이브만 해준다면 좀 늦었지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초 체력을 강화를 좀 해야 되겠고 인재 양성에 절대적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국가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산업을 활성화하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될 것 같고 스마트 팩토리도 좀 고도화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각각 하나씩 풀어본다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의 글로벌 격차가 선도국가는 아무래도 미국이죠. 시장도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가끔 보면 많은 분들이 미국은 뭐 산업이 기업이 알아서 가고 정부는 사실 그 제도만 뒷받침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인터넷도 미 국방부에서 나왔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가 2008년 선거에선가 SNS 선거를 했지만 2012년 선거에선가는 2012년이 16년인가 제가 좀 시기적으로 잘 뭐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선거에서는 빅데이터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뭐 미국의 개인정보는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서 내가 노하지 않으면 내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어서 데이터 개인정보 데이터 회사가 무지하게 많고요. 빛가에도 많고 그리고 선거 시스템도 나이가 참여 무조건 의무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투표권을 자기가 행사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권자들에 대한 가가호 방문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막 수집해가지고 노규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빅데이터 선거를 치른 오바마가 엄청난 그 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오바마 정부에서 빅데이터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국가적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시장의 발목만 잡지 않으면 시장에 엄청난 시장의 그 기업들이 리드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서포트하는 정부의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그 인공지능 또 인베디드는 이제 산자부에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자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산자부의 지금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육성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림을 좀 그리면서 제언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등 어쨌든 갈수록 격차가 벌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기정통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직도 R&D 비중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지금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세계에서 탑 10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순위를 쫙 보면 대부분이 다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정부의 총력적 지원 체계가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주요 소프트웨어 R&D,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R&D 집중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인력 양성이 중요한데 오전에도 막 인력 양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그 내년도부터 이제 초중등학교로 이제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가 돼 있는데 일주일에 1시간 합니다. 일주일간 1시간에서 소프트웨어 코딩을 할 줄 알겠어요? 뭐 그 창의 교육이 되겠어요, 그게. 그냥 뭐다라고 하는 정도 아는 맛보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인도 그제 인도에서 왔는데요.
인도, 중국, 영국 등 할 것 없이 주요 국가들의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그렇고 이 국가들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적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제도하고 맞물려 있는데 여러분 교육 기본법에 보면 거기에는 기본 과목이 돼 있고 시학년까지 국영 수 여기에 대한 시간이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구멍이 정말 없어요. 이게 51시간 확보한 것도 어마어마한 노력에 의해서 된 건데 앞으로 이거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학교에서 강단에 서려면 교사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깨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산업 현장에 전문가들이 널려 있고 이분들이 학교에 가서 강의할 자세도 다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산업협회들하고 지금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정부에다 노크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방과후 시장부터 열더라도 그래야만이 실제적인 교육이 되지. 선생님들 전문 지금 그 과거에 17개인가 이 대학에 컴퓨터 교육학과가 있었는데 지금 뭐 7개인가 8개인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아이들이 줄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러니까 컴퓨터 교육학과를 개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교육할 선생님도 없고 환경도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력 양성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정말 같이 해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산업 현장의 아픔을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키스티도 아마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급 인재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융합형 고급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양성하는 게 과기정통부, 키스티 이런 데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해외로 파견해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능정부 또 교통 시스템 우리 국가 사회에 매우 이 선진화가 돼가고 있지만 또 선진화가 돼 갈수록 우리가 삶을 사는 환경이 또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라 더 나빠집니다. 암도 많아지고 또 심지어는 그 산업에 있는 현장에서도 막 그 해가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이런 먹을거리도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돈 벌기 위해서 편히 나쁜 짓 하는 데도 많습니다. 교통체증도 되고 있고 환경도 안 좋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이런 국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스마트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AI 기반으로 해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가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국가적 과제화를 하게 된다면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또 문제는 가치 보장이 안 돼서 문제죠.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과제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과제라도 그러면 나오면 결국은 우리가 연구개발도 산업형 연구개발도 하고 인력 양성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좋은 일자리도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게 되면 결국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커지면서 시장도 커지고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전자정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까지 해왔던 전자정부 1위가 유엔에서 계속 해왔고 이게 1위가 평가가 되니까 각국 정부들이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배우려고 엄청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때 나섰던 대기업들과 참여했던 중소기업들이 패키지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미래 동력을 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산자부에서 이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기부로 넘어왔고 산자부에서는 이 산업 클러스터 기반의 또는 산단 기반의 그런 스마트 팩토리 정책을 할 것이고 개별 기업 중심의 정책은 중기부에서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생산성 본부도 아무래도 컨설팅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교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제언도 하고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도 우리가 그렇게 앞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솔루션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미국 대비 많이 뒤져 있는 상황이고
고부와 같이 설계 분야나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은 해외 제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멘스라든가 SAP라든가 이런 데가 중견 기업 이상의 시장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으로도 가야만이 우리가 사실은 고부가 같이 시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국내 스마트 공장 제품을 고도화하는 그런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스마트 팩토리도 4단계 정도로 나눠지는데 지금 1, 2단계라고 한다면 위에 단계 레벨의 솔루션들을 빨리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산업부하고도 같이 노력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공장의 중요한 툴로 또는 제조의 서비스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데이터 쪽으로 가게 되면 데이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데이터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시장 규모도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고 뭐 초기에는 지금은 이제 몇 프로가 된지 모르겠지만 뭐 데이터가 지금 뭐 1%밖에 그 IoT 기반의 데이터가 1%밖에 아니니까 이제 IoT가 뭐 확산이 되게 되면 엄청난 데이터가 확산이 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5세대망도 이제 중요한 화두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 기반의 경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잘 쌓고 서비스를 하고 분석 활용해서 최종 사용자가 데이터 기반의 또는 AI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실상을 보면 데이터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데이터가 별로 없을 거고 결국 대기업이나 또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산업, 통신사는 많이 있겠죠. 그래서 통신사가 앞서가고 있고 공공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공공의 데이터가 각자 서랍에 있거나 각 부처에 있거나 그리고 쓸만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거나 이런 점이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진흥원에서 그 국가 데이터에 대한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늦었지만 우리도 이제 체계화를 해갈 것 같은데 공공 민간에 축적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우리가 분석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산재대에 있어서 함께 연계하거나 함께 분석하는 게 어렵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체계, 오픈 포맷, 양질의 데이터 구축 기반 환경이 필요할 것 같고 다행히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돈을 좀 확보는 하고 있지만 더 많이 좀 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도 뭐 몇 년 전부터 KT나 통신사 중심으로 막 준비를 했지만 시장을 많이 지금 미국 기업들을 뺏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민간 주도의 데이터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겠고 규제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시민사회단체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비식별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걸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 또 데이터 수집 활용이 가능한 국가 기반 그리고 오픈 포맷 확대 표준화 이런 문제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과 아까 말씀드린 규제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택시 문제가 지금 교통 그 문제로 이제 사망까지 하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그 의료나 또 법률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리딩하는 집단에서 먼저 규제를
푸는 것이 선수 아니냐 이런 반성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야만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에서 먼저 그걸 막 규제를 해소하다 보니까 그 삶에 직결이 되는 분야에 있어서 그런 공론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데이터가 매우 잘 구축이 해외보다도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교류가 안 되고 있어서 대표적인 게 그 IBM의 왓슨이 우리나라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초기 암 진단율이 97%, 95%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50% 의사하고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그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데이터가 다 가로막힌 그 문제가 인공지능도 제대로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규제가 좀 혁신이 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5G망이 매우 중요한 게 이게 신성장 동력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금 창출의 보고로 지금 키스티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 일본은 엄청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시장도 규모도 적고 그런데 사실 통신 기술은 뭐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초고속, 초연결, 초지연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을 완성을 시켜줄 게 5G라고 보고 있고 그게 제조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우리가 눈 뜨고 운행한 것과 같은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기술 수준이 아직 그렇게 가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비해서 주요 국가들도 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준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미국에 비해서 많이 뒤져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기술 경쟁력 확보하는데 정부가 나서고 이런 통신사들이 대대적으로 좀 투자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규제 개선 문제가 아마도 우리도 이걸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 중소벤처가 같이 콘텐트 기반의 5G 기반의 콘텐트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문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오늘 저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다시 정리해드린 차원의 말씀을 드렸고 5G와 데이터 기반의 경제가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행히도 과기정통부에서도 이게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산 확보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좋은 논의가 돼서 키스티가 중심이 돼가지고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 논의장이 되고 아까 이 장석영 시장한테도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정책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짧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